제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2019년 1월 11일 날 대략 이제 6년 전이죠. 6년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먼저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제가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6년 전의 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냥 이슈에 따라서 이거 전하고 저거 전하고 뭐 그 단발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10년을 전해왔는데 항상 저의 그 주제는 항상 그 같은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그다음에 중국, 중동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항상 이 주제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것과 이어지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같은 주제 안에서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날 뭐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냥 아주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북한은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이제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국내 경제 위기와 국가 안보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빗나갔죠. 예.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를 2025년 이후로부터 이번 해부터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머지않아 1930년대에 임했던 세계 경제 대공황보다 더 큰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도한 국가 부채들이 늘어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다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와 전쟁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1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먼저 올지 경제 붕괴가 먼저 일어나게 될지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는 뭐 지금 현실이 되었고 한반도 전쟁과 북한 정권의 붕괴는 우리 눈앞에 여전히 현실입니다. 6년 전에 이것은 이제 예측은 빗나갔지만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인 문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북한의 핵 개발은 곧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상황과 연결지었을 때 2020년이 북한 정권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2020년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군사력을 중강하고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대만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이제 접수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부터 해서 언제든지 대만에 대한 침공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의 위기가 되어져서 한반도 전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실제가 돼서 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가자,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전쟁이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연결됐고,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틈에 시리아가 이제 반 정부 세력에 의해서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면서 시리아까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가는 모든 길목의 문은 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제 이스라엘 내각의 그 승인으로 인해서 휴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인질 석방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전쟁에 거의 다 마무리 졌고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의 명분도 없고, 이제 남은 인질들을 데려오는 것이 국내 상황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인질 그 100명 가운데 뭐 예상하기는 3분의 1 이상은 이미 죽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남은 인질들을 다 되찾아오고 나야 비로소 마지막 정리, 저 이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번에 하마스와 휴전을 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마스하고 휴전을 한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마스하고 전쟁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이란과의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그 핵 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전쟁들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6년 전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눴지만, 이제 이 북한과 중국, 이스라엘 이런 상황, 이제 미국 이렇게 좀 나눴던 것들을 이어서 제가 이제 2025년에 진행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트럼프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이제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1월 20일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으로는 4년 동안은 전 세계는 트럼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중국인 거죠. 트럼프의 슬로건이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죠.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공화당의 기본적인 이제 그 정책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더 그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 미국 우선주의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너네가 싸우든 말든 죽든 말든 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냥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유진영을 책임지고 경찰 국가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유럽과 전 세계 모든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자유진영의 많은 나라들이 성장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범위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그렇게 핸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조차도 이제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미국이 빠지는 순간부터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해지게 되죠. 동네 마음에 안 들지만 힘센 형이 동네 자잘한 그 조금 힘 좀 쓴다는 친구들 다 정리해서 잠잠하게 하고, 막 여기서 싸우면 시끄러워 조용히 하면은 형이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하던 애들이 이제 형이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집에서 안 나올 거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싸움 좀 조금 한다는 애들끼리 이제 뭐 막 서로 이제 막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왕초가 되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싸움 나고 저기서 싸움 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힘없었던 애들은 차라리 그 형이 그냥 동네를 다 휘어잡았을 때가 편안한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는 순간 전 세계에 이제 힘의 공백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직도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그 영향력은 뭐 막강한 건 사실이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실제로 예전에 전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서 미국의 패권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초당적으로 이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미국이 전 세계에 더 이상 패권 국가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싸움을 안 할 뿐이지 미국과 중국은 무력을 제외한 모든 싸움을 지금 사활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적임자가 이제 트럼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좀 약한 우리와 같은 나라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달러가 계속해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달러의 위상 자체도 많이 하락됐고 그 밸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달러가 더 이상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뽑으면 다름 아닌 이제 암호화폐 때문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출현은 미국조차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어
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뭐 디지털 화폐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암호화폐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트럼프는 이것을 그 흐름을 보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를 장악하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공약으로 선포했던 게 뭐냐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원래 그 정책은 암호화폐는 뭐 무시해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선에 나오면서 첫 번째 공약,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미국을 암호화폐,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게 다 의도하는 거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AI 기술을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 세 가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국가의 안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컴퓨터 기술들, 유전자 정보 뭐 이렇게 관련되어지고 그리고 돈 이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과 이 암호화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 전략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AI 기술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이 뭐 기술력이 이렇게 뒤처졌기 때문에 중국이 더 앞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인권과 윤리라는 그 이슈 때문에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마음껏 개발을 하는 사이에 미국과 서방 세계들은 AI 기술에서는 많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모든 규제들을 다 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의 AI 기술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나 급성장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정말로 우리와 외형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로봇인데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인조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AI 인간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 이제 저 기사를 봤는데 AI 기술 AI 개발 회사에서 AI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 그 회사가 AI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서 AI 때문에 이 프로그래머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인터뷰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AI가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거죠. 인간의 모든 감정과 사고를 완전히 습득한 수준이래요. 그러면 이 AI가 지능으로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인데 AI가 맘만 먹으면은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AI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입니다. 이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래소가 바이비트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는데 회장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것도 중국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큰 거래소가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 거래소입니다. 이게 미국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보유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반드시 이제 중국을 규제해서 비트코인과 몇몇 암호화폐만을 남겨두고 아마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다 이제 정리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이 암호화폐 영향력들을 무너뜨리고 미국 주도로 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겁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암호화폐를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이것을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할 건데 이것을 이해하면 암호화폐를 장악한 나라가 왜 세계 패권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흘러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입법화하려는 것이 뭐냐면 지역화폐법입니다. 신문에도 좀 나와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마디로 이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이재명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지역화폐법을 재추진을 시켰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자 얼마 전에 이것을 재추진을 했는데 7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입법 독재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것을 강제로 실행시키는 걸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화폐법을 국가적인 의무적인 것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이 뭐냐면 국민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죠. 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이 3조 3,784억 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재난지원금에서 이렇게 돈도 받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 사람들이 적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이렇게 가는 흐름인데 노동을 통해서 벌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나눠주는 돈을 국민들이 다 받으면 당장에 돈을 받아서 쓰면 좋은 것 같지만 경제 원리로 따지면 국가가 그냥 나눠주는 돈,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나눠주면 반드시 100% 25만 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그 돈이 당장에 쓸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빚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대 세대들이 국가적인 재정에 이제 어려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역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현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냥 개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카드 안에 이제 25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돈을 넣어주면 거래소에 돈을 넣어주면 그 거래소가 그걸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화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실제로 지역화폐 거래소로 이재명 소유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코나아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이 코나아이 거래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지역 화폐들을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나아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코나아이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나눠준다라는 전제하에 요걸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이재명이 소유하고 있는 이 코나아이 거래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가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인당 25만 원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맞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네, 이게 맞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시민들에게 돈을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거래소, 즉 코나아이에게 돈을 입금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코나아이가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코나아이가 정부로부터 이제 입금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나눠주지 않고 몇 개월 후에 나눠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조 5천억 원이죠. 1,000만 명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25만 원씩. 2조 5천억 원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율을 0.5%로만 가정하면 한 달에 이자가 125억이 됩니다. 두 달이면 250억. 세 달이면 375억. 예. 이것도 제가 몇 번 계산해 봤습니다. 예. 자, 3개월 후에 나눠주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나아이가 직접 바로 나눠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핑계를 대다가 3개월 후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코나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를 법니까? 375억을 실제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5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은 시민들이 이제 지역화폐를 사용하죠.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여러분들 사용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를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25만 원을 받아서 쓰는데 쓰다 보면은 이제 잔액이 남잖아요. 근데 잔액이 17,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게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사용을 못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남은 잔액을 확인하면서 1,000원 단위까지 100원 단위까지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쓰다 보면 뭐 9,000원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10,000원이에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버려버립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정말 10원 단위까지 해서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한 사람당 그 잔액이 10,000원만 남았다고 하게 10,000원 남은 걸 이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나아이는 앉은 자리에서 1,000억 원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의 엑스트라 수입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코나아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를 나눠준다고 가정하고 이재명의 지역화폐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지역화폐법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집착하면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는 만큼 자신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권력은요 100% 돈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좌파들이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념에 그냥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건 이제 초기 공산주의 시대이죠.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좌파들은 100% 돈으로 움직여집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이념은 그냥 양념으로 붙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들은 100%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요? 다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파는 멍청하다 막 이런 그게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파들은 정말 가슴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에 비해서 조직적인 활동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막강한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이제 뭐 그 민주주의 사회 내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코나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백현동 뭐 이런 비리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뉴스에 나온 것만 몇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다 그의 이 권력을 위해서 다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돈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화폐 거래소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 그 이제 도의 뭐 도당 어디 뭐 기관들 시면 어디 시 뭐 이렇게 있겠죠. 다 기관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 거래소를 이제 신청하는 사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다 입찰이 들어오면 어느 기관이 그것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는 기관에 다 자기 사람들을 심겠죠.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입법만 시키고 돈은 딴 사람이 벌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다 냄새 맡고 자기들이 사람들 세워서 자기 업체들을 선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절대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과 함께 거기에 부수적인 수입을 나눠주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한테 다 절대 충성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 그가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그 1인 독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나이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나아이는 중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사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경기도 화폐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여러분 다 아시죠? 해외 나갈 때 1만 달러 이상 가져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화폐는 해외로 반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 비리, 뭐 여러 가지 불법 비리를 통해서 받은 불법 자금들 수천억 원이 되죠. 코나이 중국 지사에 보내서 돈 세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적이 안 돼요. 왜요? 지역화폐, 즉 이게 암호화폐의 초기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중국에 보냈다라는 것은요, 중국 정부와 이재명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있는 게 단순히 이재명 그리고 북한 이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사실은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총을 안 썼을 뿐이지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면에 이재명이 나섰을 뿐이지 그 뒤에는 중국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중국은 한 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공산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국을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장악하는 나라가 곧 세계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암호화폐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야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이건 건들지 못하겠죠. 그 외에 이제 몇 개만 살아남고 다 정리하고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통제하든 중국이 통제하든 둘 중에 한 나라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미국이 하는 게 낫죠.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더 싫기 때문에 미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할 건데 그 중에 큰 흐름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를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중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경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이 암호화폐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뭐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계 패권을 정말로 새롭게 장악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CBDC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이 CBDC 실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전반기에 대형 주류 몇몇 은행들이 비공개 그룹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CBDC를 시험적으로 일정 기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전반기에. 그리고 임시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시스템과 보안 점검을 마치게 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CBDC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내년쯤에는 충분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CBDC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현금을 쓰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디지털 화폐가 실행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70% 이상의 사람들은 다 현금을 씁니다. 이런 나라들은 디지털 화폐가 시행되는 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 현금을 쓰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우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빨리 CBDC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CBDC에 맞춰서 아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디지털 신분증이 완성됐습니다. 2020년 7월에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발급됐고 올해 2월부터 디지털 주민등록증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시험 단계로 몇몇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고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발급 시행이 됩니다. 우리의 이제 그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이제 모바일로 이제 발급을 받고 어디서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지털 아이 이게 디지털 Y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화 되어지면 이게 완전한 디지털 아이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개인의 모든 의료 정보까지도 필요한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국가적으로 암호화폐를 지금은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국가의 그 어떤 경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달러가 적으면 IMF로부터 마이너스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신용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그 화폐가 같이 연결되고 여기에 암호화폐가 이제 결합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요, 뉴월드 오더를 실현하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하수인이거나 적그리스도 정부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나눴었고, 그래서 트럼프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서 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그래서 그 동성애도 반대하고 막 이런 거 이슈에만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적그리스도 출현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하수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더불어서 이제 한 인물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트럼프의 비선 실세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론 머스크를 그냥 전기 자동차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가장 중요하게 실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뉴럴링크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칩을 뇌에 삽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사지마비인 사람에게 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으로 마비된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을 하면은 미분 적분도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노화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내가 좀 힘이 더 세지고 싶다 그러면 힘을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럴링크는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원숭이가 컴퓨터를 조작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을 합니까? 그런데 뉴럴링크로 컨트롤을 했더니 원숭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2024년에 사지마비 환자에게 뇌에 뉴럴링크 칩을 이식해가지고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컴퓨터의 마우스, 우리는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컴퓨터 안에 마우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만으로 컴퓨터 안에 마우스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성공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이제 그 환자에게 칩을 이식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랜스 휴머니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새로운 신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을 내리셨었죠.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한계가 여긴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머스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함께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기술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전략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뒤처지면 이제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플러스 뉴럴링크 칩이 결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짐승의 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마나 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짐승의 표죠. 근데 이 기술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일반에게 공개되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의 기술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것들,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놀라운 AI의 기술들은요,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정말로 몇 년 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조인간과 감성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인조인간과 우리 인간이 이 AI 인조인간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머스크는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칩을 인식해서 인조인간보다 더 우월해지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AI 기술이 로봇에게도 적용되고 그 칩이 우리 인간에게도 놓자는 것이죠. 예. 가능해집니다. 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몇 나라들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제 2025년을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이제 어떻게 급격하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할 때 아직 우리가 주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북한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힘이 아니라 중국의 도움이었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북한은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더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북한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성택이 제거된 이후로 중국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북한 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성택은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중국 계통 그 장성택뿐만이 아니라 장성택이 제거될 때 수백 수천 명이 제거됐습니다. 그게 다 중국 라인이거든요. 북한은 실제 지금 중국과 연결시키고 중국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점점 중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북한의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98%입니다. 중국 없으면 북한은 지금도 바로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1%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정말 필요한 국가는 중국인데 근데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군사적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 전혀 도와줄 수 없습니다. 1%로 밖에 무역 의존도가 없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북한은 지금 중국과 틀어지면서 스스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화가 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지금 그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 붕괴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좀 정리하면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김정은의 사망.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 김정은의 사망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모두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사망했고요. 김정은도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고, 나이가 이제 40인데 145kg 나갑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죠. 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2년으로 보고 그의 남은 이 어떤 삶이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2살에서 2025년이나 2026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올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정은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올해나 내년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발적인 폭동. 북한은 정상적으로는 계획된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서 북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러시아로 파병했던 군인들의 뭐 얘기를 들으니까 5천 명이 죽었대요. 이걸로 인해 북한 내 부모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소식은 다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그 군인들의 대부분이 전투병으로 참여하는 줄 몰랐대요. 공병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다 총알 받아 죽잖아요. 이제 북한 내부의 동요가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북한 내 지금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통제하는 모든 역할은 군인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든 걸 다 한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쿠데타는 불가능하지만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북한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한국 영토 침공.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쟁이죠. 그냥 전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력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은 한국을 도발하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북한 내에서 우발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지면 그냥 얌전히 붕괴되면 너무 좋겠는데 북한이 그렇게 착한 친구들이 아니죠. 북한이 무너지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 한 해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올해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난 2년 안에 작년 같은 경우 한국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얘기 안 하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이 났을 때 뭘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유튜브에 이런 그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죠. 다 사인입니다. 예. 시기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전쟁은 한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전쟁은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좀 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북한이 붕괴될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통일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바른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에게 통일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통일되어져서 한국의 북한이 아닌 한국 주민이 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것은요, 북한은 그들에게 자국이 조국이에요. 그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건 조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땅이 북한이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왜 이들이 한국에 통일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랑 우리 한국이 통일되면 좋겠어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미국이 되면 좋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대부분 누가 원합니까? 대한민국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자고요. 여러분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한민족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북한은 완전한 다른 나라입니다. 통일이 될 수 없어요. 통일을 시키면 불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북한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합병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그걸 원하겠냐고 안 해요. 통일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북한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면 북한의 교회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여전히 남는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과 같지 않고 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통일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리하여 북한의 지혜교회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자, 이란으로 가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인질을 구출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 타임라인을 정하겠죠. 지켜봐야 됩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란 내 호메네이 이슬람 정권이 스스로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 그 돌아가는 상황이요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리아가 무너질 때 이란이 조금도 도움을 못 줬습니다. 이란에게 시리아는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리아가 무너지게 되면 오른팔을 잘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이 시리아 내전 가운데서 아사드 정권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시아파 벨트에서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도움을 못 줬습니다. 그만큼 이란이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밖에다 손을 뻗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거기도 모든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그 이란 내 국민들의 동요도 어마어마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이슬람 정권이 연결되어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무너지면서
지금 그 이란이 문이 열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의 지하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 중국에 관련돼서 이제 말하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게 너무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심각하다. 중국에서 매년 중국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떠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 정부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그룹이 국민들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제일 큽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지방 정부가 건설업을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 정부들이 다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뭐 국민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제재, 트럼프 복귀하고 나면은 이제 또 복잡해지죠.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고 군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감히 시진핑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은 군부에서 시진핑한테 대들어도 어떻게 못 건드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세력들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그렇게 되면 중국의 지하교회도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며 예루살렘 향한 서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을 보면 이 한국은 뭐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것처럼 한국 지금 건국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위기에 가장 큰 이 책임을 져야 될 인간은 이재명이죠. 근데 이재명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중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중국 공산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선거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국이 모든 것을 컨트롤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정선거로도 개입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이 되자마자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 지난 2020년 대선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정선거가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고 미국의 부정선거에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자국의 안보와 연결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짓고 나면 지켜봐야 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혼자만의 결정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론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미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의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이 뭐 체포가 돼서 구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모든 공산 세력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다 드러났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소리 내고서 지금 나가서 막 집회를 하는 건데 만약에 법 집행을 통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이재명이 이겼다 쳐요. 그럼 국민들이 법의 결정이니까 따라야지 하고 국민들이 물러나겠습니까? 이거 물러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뺏기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이제 다 이것을 위기를 인식하고 지금 나가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안 물러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내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절호의 찬스가 되어 한국을 기습 도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침공해서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도발을 통해서 북한의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우위권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지금입니다. 대통령도 없죠. 군부 수뇌부들 다 붙잡혀갔죠. 그래서 군부의 권위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수갑찬 채로 군의 최고의 별 4개짜리 별 3개짜리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군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북한은 김정은에게는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절호의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전반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전반기에 안 일어나면 후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반기가 아니면 내년 전반기에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전반에 안 일어나면 내년 후반기에는 정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그 내후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해 또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 법의 집행 이거 가능해 보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날 수 없어요. 그 전쟁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전쟁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거나 공산 세력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전쟁 이후에 이제 일어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몇몇 나라들 쭉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다시 6년 전에 했던 얘기들이 연결되면서 한국, 북한, 중국, 이란 이게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한국, 북한, 중국, 이란에 대한 공통점. 첫째, 국가적으로 모두 지금 현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나라 정상이 없습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정권이 붕괴되거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다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거죠. 마지막 챕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하교회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이란. 전 세계 유일한 세 개의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이 북한, 중국, 이란. 놀라웠게 한국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이 지하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할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의 완성을 위해 거룩한 교회들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노출되어진 교회,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주님을 사모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가짜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찬양할 때 멋있게 손들고 이러지만 어려움이 오는 순간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과 핍박이 오면 가짜들은 다 떠납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다 지하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의 거룩한 교회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해 징검다리로 그 교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요, 한국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북한에게는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서진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중국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하면 그냥 대부분의 중국 교회들은요, 예루살렘을 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중국 교회들이 외치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중국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교회들은 막 교회만 성장하고 막 성령을 받으면요, 다 백투 예루살렘 외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중국을 가면요, 이스라엘을 가면 그 중국에서 그 이스라엘 기도하러 온 중국 사람들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어딜 가나 인해 전술이에요. 기도하러 이스라엘 교회 기도하러 와도요,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중국에 있는 건지 이스라엘에 있는 건지 막 중국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서진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지금 시진핑 정권 이후로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국 지하교회가 조금 좀 편해지고 이제 시진핑 전에 좀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러면서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사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편해지는 순간 교회들은 바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그 문화혁명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교회들을 핍박해가지고 가짜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교회들은 정말 지하교회 형태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이제 회복하고 정결케 하며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면 다시 중국 지하교회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고 가장 순결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이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란의 교회가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그 소식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들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지하교회를 찾아가 지하교회가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때가 찬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란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면 준비된 이란의 지하교회는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움직입니다. 이란에 있는 교회, 이란은 중동의 모든 언어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란어뿐만이 아니라 아랍 그 주변 이제 이란 영토 안에 아랍 사람들도 있고 이제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란의 지하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면 즉시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유대인의 형제로서 이들 형제잖아요 실제로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식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복음을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죠. 한국의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이사야 55장 5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저 예루살렘을 향한 대륙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을 통하여 가는 길목을 막았고 더 큰 용의 세력 중국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강력한 폭력적인 종교의 영 이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길목을 최종적으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이 14창 텐포리 윈도라고 해서 지금 말한 중국부터 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전 세계 모든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거다라고 선교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사단은 미리 알고 가장 중요한 길목에 덫을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다 흔들고 있는 것이죠. 북한 무너집니다.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중국 그리고 이란, 중동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이제 순종하여 복음의 행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 나누는 게 뭡니까?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 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준비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들고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생명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특별히 한국교회로부터 이 한국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의 다시 오실 길에 예비되기 위해 교회가 돕는 배필로서 이제 순종하며 주님이 오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부르심 가운데 담대히 서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흔들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임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